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이제 드디어 물권법으로 들어갑니다. 페이지는 128페이지부터 시작하고, 물권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조금 지루하고 재미는 없다고 느껴지시지만 하시면 다 맞힐 수 있고요. 특히 우리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해한다면 아마 공인중개사 문제 민법에서 어떤 문제 다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하거든요. 꼼꼼히 검토하시고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128페이지 보시면 이제 총솔해가지고 기본 개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1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기억. 자, 원래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물건이죠. 다만 기억에서 나와 있는 요건, 판례는 집합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지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 돼지들 또는 뱀장어 같은 집합물에 대해서도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해 가지고요. 양도 담보를 설정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니은번 온천수는 토지 위에 독립된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X. 왜냐하면 온천은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권의 일부이지 독립된 물건도 아니고요. 또 온천권이라는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은번은 X네요. 디귿번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고 신축한 수족관이에요. 일단 이 수족관 건물은 횟집과 같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죠. 그죠? 만약에 횟집이 없다면 수족관 건물만으로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횟집이 주된 물건 주물이라고 한다면 이 수족관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물건, 종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점포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리얼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유의하실 것은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 따지지 않고요. 또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또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라면 그것이 무효가든 비등기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부합됐다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종물이라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고 그 설정 후의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미음번 과실은요, 가장 쉬운 개념은 뭐냐면 불로소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데 얻게 되는 이득을 통칭해서 과실이라고 하고, 물론 근로자 임금은 불로소득일 수가 없으니까 과실이 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물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번 물권은 법률 또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창설할 수 있다. X입니다.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말은 계약이란 말이거든요. 계약에 따라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네요. 2번 부동산의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할 건데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하지만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X입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그걸 우리가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4번 동산 중에도 등기 등록을 공시 방법으로 하는 곳도 있다. 이거는 맞죠. 뭐가 있죠? 자동차 등록이죠. 또 중장비 같은 것도 등록이고 선박과 같은 동사는 등기거든요. 그래서 선박, 자동차, 중장비와 같이 등기 등록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동산이 있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왜 인정하는 거냐면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따라서 거래 안전에는 도움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물건과 채권의 차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건은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 맞죠? 따라서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고요.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이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은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거죠. 2번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따라서 물권은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내용의 권리가 물권이 중복해도 존재할 수는 없고요. 채권은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똑같은 객체 사람에게 중복해도 존재할 수가 있죠.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대인권,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하고요. 물건을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그래서 물건을 물건에 대한 권리, 대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간습법에 의하여 의하지 않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나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고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5번 물권법은 지배 이념이 물권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에요. 이에 반해서 채권법, 계약법은 지배 이념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 규정성이 강하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5번이 X고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4번 문제입니다.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할 수도 있다. 맞죠? 왜냐하면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거든요. 2번 조합에 있어서 소유 형태는 합유이다. 맞는 질문이고 차세권 또 우리가 소유권에서 해야죠. 3번 판례는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했어요. 뭘요? 농작물은. 그럼 이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기 때문에 결국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되므로 그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한다고 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지상권 설정에 따른 지상권 취득은 물권의 승계 취득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승계 취득 중에서도 설정적 승계죠. 5번 저당권자는 별채권을 가진다. 맞아요. 이 별채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많아요. 한 10억 있다. 근데 채무도 더럽게 많아요. 채무가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이렇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채무가 더 많고요. 갑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갑을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은 요 갑은 경제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단 죽은 사람처럼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채무를 다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받으면 당장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요. 물론 모자르죠. 따라서 20억은 안 갚아도 돼요. 다만 경제활동이 금지됩니다. 파산 선고받으면. 그 다음에요. 그럼 결국은 요 채권자들은 돈을 다 못 받죠. 왜요? 받을 돈이 뭐예요? 30억인데 줄 재산은 뭐죠? 10억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때 채권자 중에서 나는 별도로 돈을 다 달라. 완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돈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별채권이라고 하고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별채권이 인정되는 물건은 전세권자에게도 별채권이 인정이 되고요. 또 저당권자에게도 별채권이 인정이 되고요. 유치권자에게도 별채권이 인정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돈 다 달라, 별도로 완제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별채권이고,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과 같은 권리는 별채권이 있고요. 따라서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뒤에서 또 나올 텐데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물권의 본질,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의 행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2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라는 점입니다. 아주 잘 내는데 예방이나 담보, 예방이나 또는 담보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해요. 요거는 점유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 청구가 나오면 항상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한다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은근히 잘 내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 당연히 맞고요. 4번 동일한 물건이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인 동시에 성립하지 못하고요. 이걸 우리가 일물일건주의라고 하고. 5번 임차권은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 따라서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죠. 다만 5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효력에 따라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6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다. 맞네요. 2번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X예요. 물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그 물건이 현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아파트 없죠. 다시 말하면 물건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매매 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한 거예요. 다만 제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그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아파트가 없다면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물권이 뭐 할 수는 없어요?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물권은 반드시 현존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7번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이나 규칙 가지고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어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법을 배우시면서 시행령도 배우시고 시행규칙도 배우시죠. 민법 시간에는 안 배우시죠. 왜요? 없어서. 다시 말하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는 정할 수가 없고요. 장관령으로는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4번 물권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서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어떠한 견해가 있다는 지문은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따라서 4번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인데, 이거는 소수설의 입장이고요. 우리 통솔과 판례는 법률이 관습법에 우선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5번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한다. 맞는 질문이죠. 7번 문제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데 반복적이기 때문에 2번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물권법은 우리의 고유한 관습과 전통에 입각하고 있다. 이게 X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느끼시나요? 지상권 같은 거 공부하시면서 참 생소하죠. 지역권 같은 거 공부하시면서 야 이거 뭔 그지 같은 뭐 권리가 다 있어 이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물권법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법이 아니라 독일이 만든 거를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고유와 관습의 전통에 입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안 맞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한 가지를 찾는다면 전세권만은 우리의 고유한 제도죠. 그래서 물권법은 대부분의 내용이 99%가 다 뭐예요? 독일법 내용이에요. 다만 전세권에 관한 부분만 우리의 전통적인 내용이고요. 따라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로마법적 요소니 4번 게르만적 요소니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5번도 마찬가지고요. 넘기셔서 8번입니다. 관습법상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창설할 수 있죠. 따라서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반드시 숙지해 두시면 좋아요. 근데 몇 가지 안 돼요. 첫째,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말 그대로 관습법에 의한 물권입니다. 세 번째, 동산의 양도담보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조심할 것은 부동산 양도담보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등기 법률이라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거든요. 그래서 양도담보 중 동산만 관습법상 물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요 세 가지를 제한 다른 것을 들먹이면서 관습법상 물권이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X인 거예요.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자고요. 2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던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2번 타인의 토지의 분묘를 설치한 때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의 유사한 물권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바, 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에 의하다. 맞점. 3번 온천에 관한 권리도 관습상의 물권에 포함된다. X. 관습법상 물권은 뭐죠? 세 가지밖에 없어요. 4번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 데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고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5번도 맞는 질문. 4번과 5번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다시 배울 거고 요 세 가지만 관습법상 물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답만 보면 될 것 같죠?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취득한다. X죠. 관습법상 물권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미등기 매수인에게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10번 문제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X죠. 일단 물권을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뉘죠. 또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나뉘죠. 다시 말하면 본권이 아닌 권리는 뭐밖에 없어요? 점유권밖에 없기 때문에 1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X죠.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간습상의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X죠.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4번 근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요것도 뭐죠? 4번이 뭐죠? 옳은 지문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 5번을 볼게요. 5번부터 보시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감수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X죠. 그죠? 이게 제가 지금 문제를 하다가 지금 실수했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죠? 5번이 아니라 뭐죠? 4번입니다. 그죠? 제가 옳은 것인데 틀린 걸 찾나 봐. 그죠? 답은 5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4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 오답이 있네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1, 2, 3, 4번은 1, 2, 3, 5번은 왜 틀렸죠? 감수법상 물권은 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1, 2, 3, 5번은 뭐죠? X고요. 4번 근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공원 이용권이라는 간수법상 물권은 뭐 될 수 없어요?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답이 5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4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다음 물권 중 동산과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있는 것은 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전세권은 부동산, 토지와 건물만이 객체입니다. 3번 저당권도 부동산입니다. 4번 지상권은 부동산 중 토지만이 객체입니다. 5번 지역권도 부동산 중 토지만 객체예요. 따라서 2, 3, 4, 5번은 모두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거든요. 따라서 유치권만은 동산에 대해서도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다음 중 민법 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물권법정주의를 취하는 이유. 자, 이런 얘기죠. 물권법정주의가 뭐야?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물권의 종류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권을 계약으로 자유롭게 창설할 수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물권의 종류가 뭐 1000개다, 2000개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공시제도, 등기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다 등기부에다 뭐 할 방법은 없어요? 기재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1번 물권법정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공시 방법을 기능학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물권관계법원은 법률과 관습법에 한정되고요. 3번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물권법정주의에서 연유하고요. 4번 어느 물권에 대해 법률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내용의 물권이 관습법에 의해 또한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항상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 학설이 대립된다는 질문은 무조건 뭐예요?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4번은 맞아요. 다만 우리 통설과 판례는 법률이 있다면 간습법에 의한 물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통설의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 당사자가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법률 또는 간습법에서 정하는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X죠. 종류가 강제될 뿐만 아니라 내용도 강제되죠. 따라서 법률과 간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해야 되므로 5번이 X고 답이 됩니다. 13번입니다. 토지만을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은 눈에 확 들어오시죠? 지상권이죠. 1번 점유권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죠. 3번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에요. 토지, 건물을 불문하죠. 저당권의 객체도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토지, 건물이에요.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동산, 부동산을 불문해요. 따라서 토지만을 객체로 하는 것은 지상권이고요. 하나 더 한다면 지역권도 토지만을 객체로 하죠. 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일단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첫째, 주체. 물권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상대방. 점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죠? 점유자에게 행사하는데, 중요할 것은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필요가 없고요. 또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따지진 않아요. 다만 조심할 것은 건물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인 간접 점유자에게만 할 수 있고요.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확실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X, 점유자고 직간접을 불문하죠. 2번,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점유만 하고 있다면 고의과실이 필요가 없어요. 3번,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X죠. 방해 예방 청구권이 허용이 되니까요. 4번, 물권적 청구권 하나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X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다. X죠.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고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도 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15번입니다. 틀린 걸 찾네요.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맞죠? 침해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고의 과실은 필요가 없어요. 2번,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 팔았어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점유자예요. 그러면 건물을 팔았다면 현재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아니라 양수인인 제3자겠죠. 따라서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고요. 4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맥이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자, 이런 얘기죠. 누가 내 건물에 살고 있으면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다만 그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임차권이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는 없겠죠. 5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어떠한 견해가 대립된다는 질문은 무조건 맞는 질문이고, 특히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아주 견해 대립이 심한 부분입니다. 답은 2번이죠. 16번입니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의 소유물을 을이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점유하는 경우. 그럼 그 사람은 갑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자신의 물건으로 잘못 알았다는 말은 고의 과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청구가 가능하니까 갑은 을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을에 대하여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번, 을이 설을 위조해 갑의 묻은 병에게 양도한 경우. 그러면 누가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병이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갑은 병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법 행위로 인해 유려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m.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만약에 침해하고 있지만 점유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요. 뭐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3번이 X고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4번 소유권의 방해가 위법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뭐 맞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임차인이 살고 있다. 전세권이 살고 있자. 첩법하면 당연히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5번 자신의 행위로 인하지 않고 타인의 소유권을 방해하고는 자도 방해 지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자신의 행위로 인하지 않고 타인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가 되겠어요? 간접 점유자겠죠. 그죠? 지금 현재 임차인 직접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상대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17번부터는 다음 강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